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 때문에 딸아이가 큰 상처를 입게 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친정 엄마를 닮아 자궁이 많이 약했어요. 엄마도 몇 번의 유산 끝에 저를 낳으셨는데 저도 결혼 후 2년 만에 겨우 갖게 된 아이를 유산으로 잃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를 잃어서 상심이 컸지만 유산 1년 후 기적적으로 저에게 지금의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입덧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해야 했어요. 아휴, 토하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는 게 아니라서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빈속을 개워내고 있을 때 같이 살고 있던 시모가 화장실로 쫓아와 걱정은커녕 토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임신한 거 티내고 싶어서 그러니? 새벽 내내 너 토하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자서 예민해 죽겠구먼. 낮에도 이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너 토하는 소리 옆집까지 들리겠다. 동네 창피해서 나 원참. 어머님,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는 애 가졌을 때 입덧 한 번 안 했어. 내 주변에 입덧한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입덧하지는 않더라. 임신 초기 지나면 나아질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침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변기를 붙잡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는 저에게 시모는 제가 여유분으로 가져왔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셨어요. 저는 시모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임산부가 입덧하는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너는 내가 너 임신하면 좋아해 줄 줄 알았냐? 응? 나는 그냥 네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화가 나. 청각 장애가 있는 애가 임신이 웬 말이냐? 작년에 애 유산했을 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산을 한번 해본 애가 어디 겁도 없이 또 애를 가져?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청각 장애 있는 네가 애를 가지면 너 같은 바보를 낳을 게 뻔한데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 네 귀에 있는 보청기도 승국이가 결혼하고 지 돈으로 해준 건데 너랑 똑같은 애 또 낳으면 우리 승국이만 고생할 거 아니니? 이왕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아직 초기라서 애 지우기 수월할 테니 네 남편 생각해서라도 그 애 지워라. 시모가 그토록 화가 났었던 이유는 청각장애 4급인 제가 임신을 해서였고 결국 저에게 애를 지우라는 말까지 하시고 말았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시모의 말에 토를 달거나 대들지 않았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어머님, 사람 맞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를 지우라고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만 잘못하신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죄 짓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뱃속에 있는 애랑 너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겠냐? 네가 그 애 안 지우면 내가 어떻게든 그 애 지우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라. 지주제를 알아야지. 어머님께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애를 얻게 된 건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후천적인 이유라고요. 뱃속에 있는 애 태어나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너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네가 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내가 너한테 계속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는 줄 알아? 손주 새끼도 그렇게 지혜미처럼 기머거리로 나와서 지 할미 말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냐? 나 그렇게는 못 산다. 시모는 변기를 잡고 있던 저의 손을 잡고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셨어요. 몇 날 며칠을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몸에 힘이 없던 저는 저항 한 번 못하고 그대로 시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좀 놔주세요. 네 손으로 애 못 지우겠으면 내가 지워줄 테니까 따라와라. 안 그래도 너 임신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동네에 애 지워주는 병원 알아놨으니까 거기로 가자. 순국이가 오면 난리 나니까 순국이 오기 전에 빨리 갔다 오자. 어머님, 제발 이 손 좀 놔주세요. 저희 애 저처럼 안 될 거예요. 애 낳으면 제가 잘 키울 테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시모는 제 배에 있는 아이를 지우겠다는 의지 때문에 생긴 초인적인 힘으로 저를 집 밖으로 끌고 가셨고, 시모 손에 밖으로 끌려 나온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제가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자 동네에 친한 이모님께서 시모를 말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자 여기저기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시모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 자리를 도망가듯 피했고, 저는 친한 동네 이모님 따라 이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서 퇴근을 해서 저를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이모님 댁에 피신해 있는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모님 댁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보자 남편이 저에게 친정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짐은 내가 나중에 따로 챙겨서 나올 테니까 일단 처갓집으로 가자. 어머님이 우리 집까지 쫓아오시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여보. 어머님은 당신 친정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긴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이 계시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난리치지는 못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일 겪게 해서 내가 미안해, 여보. 결국 저는 시모를 피해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시모와 살 수 없다며 제가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하는 동안 우리 세 식구가 살 집을 구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모를 보지 못했어요. 출산 후 친정집에서 엄마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 시모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손녀 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 잘 오셨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 안부가 궁금하네 치고는 10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더구나? 너 보니까 엊그제 출산한 사람 같지 않게 안색이 좋아 보이니? 나는 네 안부는 묻지 않으련다. 저에겐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인사를 건넨 시모는 제 옆에 누워있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자신의 손녀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저의 임신 사실을 아시고 애를 지으라고 하셨던 시모가 그렇게 낳은 손녀딸을 예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달리 시모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자신의 손녀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도 10개 다 있고 발가락도 10개 다 있고 이 할미도 똑바로 쳐다보는 거 보니 아픈 데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귀는? 시모는 옆에 같이 서 계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눈치가 보였는지 아이의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어머님, 애기 귀 잘 들려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했고 의사 선생님도 일반 신생아들이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에게 못되게 군 시모가 밉기는 했지만 사실 시모가 아이 귀가 저처럼 장애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귀가 잘 들리는지부터 확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시모는 안심이 됐는지 그제서야 손녀의 작은 손가락들을 요리조리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 끝나면 집으로 들어올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 식구 따로 살 집 이미 구해놔서 이 사람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애기랑 그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집을 구했다는 거니? 우리 집에 있으면 애도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못한다고 돈 써가면서 집을 구해? 시모는 저희가 시댁에서 분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서운해하는 시모를 보고 그러게 진작 잘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저의 속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산후조리를 끝내고 남편이 구해둔 새 집으로 들어간 날 저는 그곳이 시댁인 줄 알았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란 눈치냐? 네 몸이 약한 편이라 산후조리를 받아도 아직 몸이 성치 않을 것 같아서 네 몸 추스를 때까지 내가 애 봐주려고 왔다. 어차피 나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쉬기만 해서 잠깐 도와주러 온 거니까 너무 싫은 티 내지 마라. 엄마, 그냥 애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되지. 왜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말대로 이 사람 아직 몸 다 회복한 게 아니니까 엄마가 애 좀 봐주세요. 시모는 저 때문에 애를 봐주러 왔다는 핑계를 대셨지만 사실 손녀딸이 너무 예쁘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오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시모와 한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게 시모랑 한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불편하긴 했지만 시모한테 예쁜 손녀딸을 낳아줬으니 예전처럼 저에게 못되게 구시지 않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쳐서 못 쓴다고 시모는 여전하셨습니다. 그만 자빠져 자고 일어나서 저녁밥 좀 차려라. 아까 낮에 국수를 먹었더니 금방 배가 꺼져서 배가 고프다. 어머님, 오늘은 혜진이 아빠 퇴근하면 같이 외식하기로 했었잖아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니년 눈에는 시모가 하루 종일 니 애 봐주는 게 안 보여? 귀만 먹은 줄 알았더니 눈까지 안 보이는 거야? 네 시엠이 고생하는 거 알면 눈치껏 알아서 저녁을 차리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도 준비하던가 했어야지. 어머님, 욕 좀 그만하세요. 혜진이가 아무리 갓난 애기여도 욕하는 거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게 애 앞에서 욕하시면 애 크는데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거 모르세요? 시모는 아이를 낳기 전처럼 저랑 눈만 마주치면 심한 잔소리와 욕을 내뱉으시길래 저는 손녀를 끔찍히 아끼시는 시모의 마음을 이용했어요. 애기 앞에서 욕하면 애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더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시모는 저에게 욕을 하고 싶으실 때마다 베란다로 저를 불러내서 문을 꼭 닫은 채 작은 목소리로 욕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기도 하고 정말 손녀가 어지간히도 좋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에 그런 시모가 귀여워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시모는 한 발자국도 가까워지지 못한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에도 안 좋았던 자궁이 양성 종양이 생겨 자궁 척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 하나는 더 낳아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너는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그런 수술을 해? 어머님, 저 원래부터 자궁이 많이 약했던 거 아시잖아요. 첫 임신 때도 유산하고 혜진이 때도 위험한 시기 겨우 넘겨서 낳았는데 지금은 양성 종양이 생겨서 자궁 척출하는 방법 말고는 없대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자궁을 떼어내면 어떡해?
다른 수술을 받던지 약을 먹든지 해야지.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자궁 척출 수술 자체도 양성 종양이 생기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저 이 수술 안 받으면 애 크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손자 얻고 싶으시면 도련님한테 말씀하세요. 남편은 4형제 중 셋째였는데 위로는 2명의 형과 아래로는 1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아주버님 2분은 일찍이 심호품을 떠나 신부님이 되셨고 막내 도련님은 그때 막 결혼을 하셔서 한창 신혼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손주가 얻고 싶으면 도련님에게 말하라고 했었지만 도련님은 결혼 6개월 만에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그런 애를 우리 집으로 들이다니. 이래서 내가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었는데 막내 아들은 이혼남 되고 나는 평생 손자 한번 품에 못 안아보고 죽게 생겼네. 엄마, 그냥 엄마 팔자에는 손자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너는 막내랑 똑같은 놈이다. 너라도 몸 건강한 여자 데리고 왔으면 내가 이렇게 손자도 못 보고 죽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어디서 저런 여기저기 고장난 몸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혜진이 엄마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엄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혜진이 낳아준 사람이면 애 생각해서라도 그만하실 때 되지 않으셨어요? 많은 손자와 손녀를 얻기 원하셨던 시모는 결국 저 손으로 지으려고 했던 손녀 하나만 겨우 얻게 되셨어요. 제 딸 말고는 더 이상의 손주를 얻을 수 없게 된 시모는 그날 이후 저희 딸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매번 애를 보기 위해 시댁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시모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드셨는지 결국 저희 집으로 아예 들어오시게 됐고 저는 저 대신 아이를 봐주시는 시모 덕분에 결혼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시모는 포기한 줄 알았던 손자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저와 남편을 괴롭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밖에 나가서라도 아들 낳아오던가 해라. 아이고 어머니, 혜진이 엄마 앞에 두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손자 포기 못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는 혜진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손자 타령이세요? 내가 손자 포기를 해도 손자 없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화가 나서 밤에 몇 번씩이나 잠에서 깬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우리 집 대가 안 끊어지고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너희 형들은 신부한다고 저러고 집 나가서 살고 막내는 이혼하고 상처받아서 결혼은 2번 다시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손자를 낳아달라고 하겠냐? 응? 혜진이 애미 너도 내 심정 이해하지? 저도 어머님 심정 이해하긴 하지만 어머님한테 손자 안겨드리자고 애아빠가 밖에서 아들 낳아서 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혜진이 아빠 밖에서 애 낳아올 능력도 없어요. 항상 니녀는 그 입이 문제야. 입이 하나인 이유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나인 거야. 기머거리라 그런지 입이 너무 가벼워 너는. 어머님은 언제까지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구박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시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하던 시모는 제가 자궁 척출 수술 이후 애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게 되자 더 심하게 구박하시고 저를 괴롭히셨어요. 시모에게 다시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이미 시모가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라 그럴 수도 없었고, 시모는 절대 손녀를 두고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을 좀 심하게 하셔도 당신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해도 도가 너무 지나치셔. 나이 드시면 좀 덜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고 있잖아. 당신한테 밖에서 애를 낳아오라는 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그래도 엄마가 혜진이 봐줘서 당신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도 그것 때문에 참고 있으니까 당신은 어머님한테 제발 나 구박 좀 그만하라고 말해줘. 여전한 시모의 구박 때문에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모가 딸을 봐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 일 시작하면서 하루의 절반은 밖에서 시모와 떨어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참고 넘어가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국 저는 시모는 평생 저렇게 남 헐뜯고 욕하고 괴롭히며 사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딸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혜진이도 작년에 대학 입시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고, 엄마도 혜진이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잘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식구들 엄마 효도 여행으로 일주일 정도 호주로 여행 가볼까 하는데 어때요? 캥거루랑 코알라 있는 호주 말하는 거니?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일주일 동안 다녀오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라서 지금 다녀오기 딱 좋을 거예요. 나는 우리 혜진이랑 가는 거면 어디든 좋으니 내 의견은 묻지 말고 혜진이의 의견이나 들어봐라. 남편의 효도 여행 제안에 시모는 아닌 척 했지만 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 내심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희 딸은 자기는 여행을 안 갈 거니 시모에게 엄마랑 아빠랑 다녀오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입학 전에 있는 대학교 OT 참석해야 돼서 못 가. 할머니는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다녀와. 그거 꼭 참석해야 되는 거야? 할머니가 그동안 너 키워주신 거 감사의 의미로 가는 여행인데 네가 빠지면 어떡해? 거길 가야지 친구 사귈 수 있단 말이야. 애들 다 OT에서 친구 사귀고 입학할 텐데 OT 안 가면 입학하고 나 혼자 밥 먹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혜진이 네가 안 가면 할머니한테는 이 여행이 의미가 없어. 그만해라. 애 말대로 친구 못 사귀어서 밥 혼자 먹으면은 애비 네가 책임질 거야? 애들 다 간다는데 혜진이 너도 가서 친구들 사귀고 해야지. 그나저나 이 할미랑 엄마가 일주일씩이나 집을 비우면 혜진이 밥은 누가 해준다냐?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어. 할머니는 걱정 말고 다녀와. 알겠지? 내 선물도 꼭 사오고. 시모가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는 저희 딸이었어요. 시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남편과 저와 셋이서 여행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많이 풀리신 듯 했습니다. 시모는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손녀의 대학 입학 선물로 줄 명품 가방을 하나 사시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과는 달리 시모는 손녀를 볼 생각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혜진아, 할미 왔다. 방에 있지? 강혜진, 할머니 오셨어. 나와서 인사해야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던 딸은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잠깐 잠이 든 건가 싶어 딸아이의 방문을 열었는데 딸은 자기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잠든 건가 싶어 딸의 곁으로 다가갔을 때 어깨를 들썩이는 딸의 모습을 보았고 저는 책상 위에 제가 오래전 써두었던 육아일기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엄마,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다 사실이야? 이거 엄마가 쓴 거 맞지? 엄마가 절대로 꺼내서 보지 말라고 했지. 이걸 네가 왜 봐? 딸은 제가 쓴 육아일기를 집어들더니 방문 앞에 서 있는 시모에게로 다가갔어요. 시모는 울고 있는 손녀를 보고 깜짝 놀라 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딸은 그런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진짜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너 같은 장애인이 애 낳으면 똑같은 바보 나온다고 지으라고 했어? 나 지우게 하려고 엄마 데리고 병원 가려고 했던 거 사실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다 적혀 있어. 그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짓 여기다 적혀 있다고. 할머니가 입덧한다고 토하고 있는 엄마한테 듣기 싫다고 휴지 던진 거랑 나 지우려고 병원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거 2년 전에 하면서 욕한 거 싹 다 적혀 있어. 나는 그동안 할머니가 내 앞에서 엄마 구박할 때마다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싫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나는 할머니가 진심으로 엄마를 싫어하고 괴롭힌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혜진아, 그게 아니라 할미가 옛날 사람이라서 이 할미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해서 그런 거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할머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더 이상 할머니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딸은 울며 불며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이 난리를 치는 딸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딸은 더 발악했었어요.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강혜진, 너 그만두지 못해? 아빠도 똑같아. 아빠도 할머니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엄마랑 나랑 한 집에서 살게 하면 안 됐지. 아빠한테는 엄마라고 봐주는 거야? 너 그만두지 못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 할머니 지금은 엄마한테 그 정도로 안 그러시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할머니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그니까 할머니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머니는 앞으로 나랑 우리 엄마 볼 생각도 하지 마.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사죄하기엔 이미 늦었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제발. 할머니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딸은 외투를 챙기더니 집을 나갔고 시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쓰러진 시모에게 달려가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혜진이 임신했을 때부터 돌 될 때까지 썼던 육아일기였는데 잘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저 없는 사이에 꺼내서 읽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걸 버리던가 했어야 했는데 추억이라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됐다. 네가 미안할 거 없다. 다 내 업보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혜진이나 따라가 봐라. 저렇게 나가서 진짜 안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 혜진이가 지금 당장은 충격이 커서 저러겠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혜진이 데리고 올게요.
그딴 걸 왜 썼냐고 뭐라고 하실 줄 알았던 시몬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가셨고, 남편과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저희 언니에게서 딸이 언니 집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기장 잘 숨겨두라고 했었잖아. 애 보면은 충격받는다고. 도대체 어디다 뒀었던 거야? 옷장 구석 밑에 숨겨뒀었는데 혜진이한테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 나도 육아일기 썼었다고 한 걸 자기가 기억하고 우리 없는 사이에 찾아내서 읽은 거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갖다 버렸지. 뭐 좋은 내용이라고 내가 들고 있었겠어. 그래, 당신 탓할 수도 없다. 그때 생각하면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라도 말하고 싶었으니까. 당신이 내일 처형 집에 가서 혜진이 잘 달래서 데리고 와. 저러다가 혜진이랑 엄마 둘 다 영영 안 보고 살겠어. 잠들기 전 남편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저희를 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제가 이 늦은 시간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자 시모는 옷을 차려입고 짐 가방을 들고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그 짐은 또 뭐예요? 혜진이랑은 연락이 됐어? 안 그래도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저희 언니한테 연락 왔어요. 혜진이 저희 언니 집에 있대요. 제가 내일 언니 집 가서 혜진이 데려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주무세요. 안 그래도 비행기도 오래 타셔서 피곤하시잖아요. 나는 막내 집으로 가련다. 막내한테 연락했더니 지금 여기로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 내가 이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혜진이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어? 내가 나가야 우리 손녀 바깥에서 안 맴돌고 집으로 들어오지. 애미 네가 내일 애 잘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라. 어머님, 혜진이 단순해서 금방 잊고 다시 어머님한테 들러붙고 그럴 거예요. 너보다 내가 혜진이를 더 잘 안다. 내가 키운 앤데 내가 모르겠어. 저 황소고집은 나를 닮은 거라서 절대로 순순히 화가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애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달래라. 나는 앞으로 막내 집에서 지내도 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결국 늦은 밤 시모는 막내 도련님 집으로 가셨어요. 할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딸은 다음날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딸은 무슨 감정 때문인지 거실에서 아이처럼 소리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딸이 돌아오면은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한 저와 남편은 우는 딸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할머니라고 생각했어. 할머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서 가끔 할머니가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울기도 했어. 근데 나한테 그런 할머니가 사실은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할머니, 내가 아는 할머니 맞아?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할머니랑 살면서 20년을 버틴 거야? 혜진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무뎌졌어.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아빠가 항상 엄마 편에 서서 엄마 대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줬기 때문에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 자식인 아빠보다 혜진이 너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시니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도
엄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살면서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적도 없었고, 만약 진짜로 내가 엄마 때문에 장애를 얻고 태어났다고 해도 엄마 탓 안 했을 거야. 딸인 내가 괜찮다는데 할머니가 뭔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고 나를 지우라고 했던 거야? 그때 정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나를 지웠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남편과 제가 딸을 잘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딸은 시모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당장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딸 때문에 저희는 딸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 도련님 댁으로 간 시모도 하루 종일 기운도 없이 삼시세끼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않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다 제 탓처럼 느껴져 하루하루 죄책감에 살고 있어요. 딸에게도 시모에게도 몹쓸 짓을 한 기분이에요. 남편은 시모의 말대로 시모의 업보라고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어서 빨리 저 둘 사이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죽고 못 살던 시모와 딸 사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직도 시모 방에 있는 전달하지 못한 딸의 입학 선물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에 접어들게 된 결혼 7년차 여성입니다. 제가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저는 최근 사연을 보낼 만큼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장본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와 시모예요. 시모와는 결혼 전부터 비교적 큰 대립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저희 집안은 가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산이랄 것도 없는 집이었어요. 그저 제가 어렸을 때 브랜드 치킨 말고 대형마트 저렴한 치킨을 사 먹을 정도요. 그렇다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곳에는 다 아껴도 저만큼은 가난을 못 느끼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답을 하고자 얼른 돈이란 걸 벌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사회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건 정보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나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서울인 만큼 서울에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일찍 독립을 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월급을 최대한으로 아껴 살며 적금도 하고 작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연애도 몇 번 하곤 했는데 나이가 차면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생겼습니다. 처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예비신랑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물론 자리를 파하고 저 혼자 남았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인물이 너무 아니긴 하네.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저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물론 그렇지. 너한테 하는 행동을 딱 보아하니 나중에 화가 나도 사람한테 손댈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이렇듯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예비신랑을 좋게 봐주셨지요. 그래서 한숨 놓고 있는데 예상 밖으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제가 인사를 드리기 전 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름과 나이, 그리고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모는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나름대로 기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는 처음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미 씨는 집이 어디예요? 저 분당 쪽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 놓으세요. 어머, 그럼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그냥 유미라고 할까? 아님, 며느라가? 네, 뭐든 좋아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작년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 퇴임하셨어요. 이제 노년을 즐기시면 되겠구나. 아마 다른 일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어머, 왜? 자식도 이렇게 다 컸는데? 저희 친정집이 아직 전세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뀌셨는지 집을 꼭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직장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의 그 말에 시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으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껏 집을 안 사고 뭐 하셨는데? 집을 살 정도로 수입이 좋지 못해서. 그래도 지금은 저도 돈을 버니까 한결 나으세요. 유미 너도 집에 돈을 보태고 있는 거니? 네, 맞아요. 아이,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다고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생활비 쓰시라고 용돈 조금 드리는 것뿐이라. 하지만 이미 제 이미지가 돈이 없는 집안 딸로 박힌 이후로 시모는 더 이상 제게 다른 질문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게다가 밥 먹는 내내 인상을 피지도 않았고요. 결국 저는 밥을 먹으면서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모에게 장문의 문자를 받았네요. 시모 본인의 아들을 위해 결혼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렇다고 예비 신랑의 집안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희 집안보다 조금 더 낫다는 이유로 반대를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아등바등 잘 살아온 곳에 자부심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붙잡고 시모에게 매달리고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네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짓을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었지만 저런 시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 때 저의 시집살이가 훤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로 예비 신랑과 얘기를 하다가도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예비 신랑이었던 그 남자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시모가 허락을 했으니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제게 전화를 걸어 다 상황 설명을 할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는 그 남자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미야, 우리 결혼하자. 1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래? 엄마도 허락했어.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유미, 너도 잘 알잖아. 난 남들보다 외모도 그저 그렇고 연애할 때도 쑥맥이어서 네가 첫사랑이었다는 거.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우리 엄마도 이제는 알았고. 어떻게 알았는데? 너랑 헤어지고 1년 동안 내가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고 다니는 걸 보면 바로 알지.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한테 말을 꺼내더라고. 전에 데려왔던 유미 다시 만나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그건 유미 너한테
엄청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만약 내가 매달려서 유미 네가 받아주면 나랑 우리 엄마는 분명하게 너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글쎄,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고 난 오빠한테 남은 감정도 없어. 너도 알잖아. 나 바보 같지만 착하고 성실한 거. 남편으로서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그 남자의 애절한 부탁에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거든요. 사람 인물 좀 나쁘면 어떤가요? 제 예민한 성격 온화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그 남자뿐이었고 말 그대로 정말 심성은 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용서를 해주고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다시 만나 반년을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계획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맞벌이를 했고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어머니. 퇴근 후에 번갈아 가면서 요리도 해 먹고 가끔 시켜도 먹고 그래요. 그래도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야 할 텐데. 아니면 주말에 내려와서 반찬 좀 가져가.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면 내가 가져다 줄까?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너 지금 내가 니들 집 드나드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 아니요, 설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라면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반찬 좀 넣어주마.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신혼집을 트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게 편해져서 수시로 드나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역시나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는 횟수를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안방까지 들어오셔서 청소를 해놓고 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방을 보고 깜짝 놀라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 오늘 반찬은 먹어봤니? 네. 그런데 저희 집 청소도 하고 가셨어요? 아이고, 집이 그게 뭐니? 돼지우리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사는 곳인데 더럽기가 아주. 어머,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청소하고 집 나서는데 어머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하는 김에 물건들 위치도 좀 깔끔하게 바꿔놨다. 이 정도면 내가 파출부 아줌마지. 안 그러니? 그럼 안 하셔도... 제가 이때다 싶어서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려던 그때 시모는 얼른 제 말을 막고 제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 용돈이나 좀 줘라. 너 사돈댁에는 매달 용돈 주지? 아니요. 신혼집 구하고 난 후부터는 저도 아껴 사느라고 안 드려요. 그러니? 뭐 아무튼 나랑은 상관없고 내가 음식도 해다 줘, 청소도 해줘. 그럼 최소한 수고 비용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른 예우도 없고 하여간. 네,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네요. 이번 달부터 용돈 넣어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시모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숨을 쉬며 곧장 시모 계좌로 20만 원을 보냈고요. 퇴근 후에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뭐 엄마 말대로 반찬도 해다 주시는데 용돈 드려야지. 내 월급에서 드려. 알겠어. 그건 그렇고 청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것 좀 당신이 말해주면 안 돼? 왜? 당신 불편해? 내 물건이 나도 모르는 곳에 가 있고 그런 거 불편해. 어머님이 우리 방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래, 내가 잘 말해볼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그나마 말이 잘 통하는 남편은 저를 대신해 시모에게 남편 자신이 싫다는 내색을 하며 말을 해주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 청소는 멈추었지요. 그런데 시모는 한번 돈의 맛을 보게 되니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는 반찬들을 더 많이, 더 자주 가져오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만한 반찬이 필요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시모는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며 더 세게 나갔어요. 그 행동은 남편이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오히려 싸나운 눈을 하며 제게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유미 네가 말한 거지? 우리 아들 꼬셔서 나한테 대신 말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점심은 밖에서 먹고 아침은 저희 둘 다 가볍게 먹어서 결국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먹는 건 저녁 한 끼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반찬을 그렇게나 자주 가져다 주시면 다 먹지도 못하고 상해서 버리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괜히 나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 다 알아. 겨우 몇만 원 더 달라는 거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부리냐? 너희 집 못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달라고 해봤자 얼마나 달랜다고. 아유, 첫째 며느리는 용돈 툭툭 주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짠돌이 행세를 하는지. 우리 아들 불쌍해서. 에휴. 결국 시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제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건 남편 역시 어찌 막을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올려드리자는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시모의 용돈을 더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모의 떼를 쓰는 행위는 지난 5년간 지속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해서 시모에게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는 그렇게 저희 가정의 생활비를 아끼면서까지 시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큰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용돈을 받기 시작하니 그제야 반찬이 너무 많다는 제 의견을 수용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도 잘 안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를 피우는 시모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도 집 대출 상환에 보험금에 적금에 무엇보다 시모 용돈까지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고요. 그래서 아이 없이 사는 딩크 부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어요. 물론 시모 눈에는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꽁으로 매달 100만 원씩 가져가는 시모 때문에 돈도 제대로 모이지 않는 마당에 어느 날 남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무릎을 꿇고 그래?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애썼는데 도저히 나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겠어. 당신이 좀 도와줘. 그러니까 뭐를? 제가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박 투자라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나도 인생 역전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당신 몰래 그동안 모아왔던 적금 다 깨고 투자를 했는데 설마 지금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그제서야 남편의 통장을 제대로 보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액수를 보는데 정말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극한의 떨림이 오자 저도 모르게 기절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는 울며 불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래봤자 모이는 돈은 소액이었어요. 오히려 제게 이혼을 하라는 조언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대형 사고를 친 미운 남편이라도 어떻게 돈 때문에 한순간에 연을 끊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전에 소녀가장일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다시금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제 적금과 보험금을 다 깨고 차도 팔고 생활비도 최대한으로 아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부탁으로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에게 주는 용돈이 저희에게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맘 먹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유민이가 먼저 무슨 일이냐? 그냥 잘 지내시는지 안부처 연락드렸어요. 잘 지내지 그럼.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제가 용돈 주는 날인데 안 들어왔더라? 아, 그게요, 어머니. 실은 저희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당분간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다니? 그게 저희가 곧 있으면 아이도 낳고 해야 할 텐데 도무지 모이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적금을 하나 더 들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럼 니들 생활비를 더 줄여서 마련하면 되지. 왜 엄한 사람 돈을 가져가려 그래? 사실 안 그래도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이 저희 형편에는 맞지 않은 큰 액수여서 늘 부담이긴 했어요. 됐다. 그런 변명 필요 없고 오늘 내로 용돈 보내. 안 보내기만 해. 그렇게 시모는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지만 당연히 당장 시모에게 드릴 돈이 없던 저는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시모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급기야 한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요. 니들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꼴랑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되는 거야? 응?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아니긴. 둘 다 사회생활을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돌월급으로도 생활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저는 현재 남편의 빚더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 결국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집 대출과 보험금이 한 달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저희가 지금 얼마나 생활비를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지요. 그걸 눈으로 확인한 시모는 그제야 겨우 자신의 뜻을 굽히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지샌 후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진이 빠진 제게 눈물을 보이며 수백 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편을 보는데 어찌나 바보 같던지요. 하지만 남편의 원래 성향이나 시모의 저런 악질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남편이 어떻게 자랐는지, 왜 아직도 자신의 부모를 무서워하고 남편이 이렇게 어딜 가서나 호구 같은지 모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아내인데 인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1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과 저 둘이서 정말 열심히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세 발의 피였고 겨우 이자만 갚을 정도였지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빚에 허덕이는 저를 보니 어느 순간 인생의 현타가 크게 오는 날이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을 빚만 갚다 끝나겠다 하는 순간에 제게 다신 없을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제가 십수년을 몸바쳐 일해온 회사가 곧 주식 상장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몸바쳐 일한 회사를 믿고 돈을 끌어모아서 거액을 매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후에는 제발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게 기적이 찾아온 듯 회사 주식이 상장이 되고 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 국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각하는 게 바로 저희 회사였는데 그 국제기업이 개발하는 분야가 대박이 나면서 덩달아 저희 회사의 주식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을 한순간에 손에 쥐게 된 것이었고요. 저는 이 순간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이 기쁨을 하루빨리 남편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보여주니 남편은 눈물로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못난 남편 만나서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도 모욕 많이 당하고 빚 갚느라 좋은 옷 한 벌 못 입고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났다. 저는 남편에게 그런 말들을 듣고 나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이 기쁨을 저희 친정부모님께 알리고 싶었고요. 저희 친정부모님 역시 남편의 빚을 알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오빠 빚 다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뭐? 장소방 빚을 네가 어떻게 해? 우리 회사에 투자했던 그 돈 지금 대박 났어요. 아이고, 정말이니?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러면서 옆에는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울고 계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 살기 바쁘다고 그동안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앞으로 좋은 곳 데려가고 비싼 음식 많이 사줄게요.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엄마 아빠는 네가 장서방이랑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좋게.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의 말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전화를 끊은 그 즉시 어머니 통장으로 5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이후로 부모님께 고맙다며 잘 쓰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마음이 정말 평안했지요. 이제 고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시름 놓고 있는데 참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시몬은 그 행복한 잠시도 저를 가만히 놔주지 않았네요. 그동안 저는 친정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시모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은 시모 용돈을 끊었다는 것조차 모르시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저 딸에게 오랜만에 받은 용돈에 기분이 좋아서 카카오 스토리에 제게 용돈을 받았다는 글을 하나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자 그 글을 보게 된 시모는 열불이 나서 불이 나게 저를 찾아왔고요. 영문을 모르던 저는 기분 좋게 시모를 맞이했지만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야! 하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시모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거지 근성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응?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구두쇠처럼 돈 아끼며 살길래 내가 우리 아들 네 밑에서 잘 못 얻어먹고 살까봐 그동안 음식도 다 해다 바친 거 아니야? 알아 몰라?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너 알고 보니까 나한테 줄 돈 아껴서 네 부모한테 갖다 바쳤더라? 아, 그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는 무슨 오해? 없는 것하고 결혼한다기에 그렇게 반대했건만 내가 반대한 이유가 이거였어. 거지 근성 그득하래 들이면 꼭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니까. 아까부터 자꾸 거지 근성이라뇨. 항상 그렇게 막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그래도 5년 동안 빠짐없이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저도 며느리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럼 너네 집이 거지가 아니면 뭔데? 말해봐. 이렇게 흥분을 한 시모는 제게 끊임없이 막말을 퍼붓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순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하도 어이가 없었지요. 그동안 남편 빚 갚아온 것만 생각하면 목이 메이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친정에 용돈 드렸다는 소식 듣고 찾아와 난리 피우는 거지근성 시모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못 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저희 통장을 꺼내 들고 다시 시모 앞에 앉았고요. 시모는 통장을 보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지요. 왜? 또 저번처럼 얼마나 거지처럼 아껴 살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이제 네 쇼에 안 속아? 일단 보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동안 아껴온 할 말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이까짓 게 뭐냐며 통장을 열어보았고 그렇게 시모 앞에 2개의 통장이 공개된 순간 시모는 말문이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저의 서름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요. 거지근성이 누군데요? 잔뜩 빚만 들어온 당신 아들 어떻게든 기사회생시키려고 아등바등한 것도 모르고 지금 누구한테 막말을 하세요? 그러자 시모는 어버버하며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게 우리 아들 통장이다 이거야? 네, 맞아요. 어느 날 제 앞에 무릎 꿇고는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거액의 빚더미였고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 아들 때문에 어머니 말대로 정말 거지처럼 아끼면서 살았다고요.
말도 안 돼. 왜요? 어머니께서 제게 막말할 수 있도록 아들이 잘나고 제가 못났어야 했는데 이렇게 아드님이 대형 사고를 치셔서 말문이 막히세요? 유미야, 일단 진정 좀 하고.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솔직히 저 남편한테 시댁이랑 연 끊고 살자고 수백 번은 말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냐고 저보고 참으라고. 대신 미안하다고,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수만 번 해온 사람이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저희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하지. 미안한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주버님하고 비교당하고 저는 저대로 집안끼리 비교하시고 저는 시댁을 가족 같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거짓 소리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저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한번 속에 묵혀왔던 설움을 토해내니 끝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제 말들을 묵묵히 듣다가 제가 겨우 진정할 때쯤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미안해, 유미야. 그리고 우리 아들 빚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모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었고요. 그저 남편의 빚을 알고 본인이 갚기 싫으니 제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제게 이렇게 물었고요.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시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민아, 마침 잘 왔다. 네가 유미 좀 달래봐. 무슨 일인데 그래? 너 빚이 이게 뭐야? 응? 당신이 보여드렸어? 저는 남편의 질문에 남편을 보지도 않고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정말 오랜만에 드린 용돈을 보시고 나한테 찾아와서 거지 근성이니 뭐니 하며 소리를 빽 지르시길래 못 참겠어서 보여드렸어.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그 말에 남편은 당연히 할 말이 없었지요. 오히려 남편은 시모에게 한마디 할 뿐이었어요. 엄마 또 집사람 잡고 들들 볶았어? 왜 그래 정말? 내가 이래서 유미랑 집 잘 안 가는 거야. 늘 형네만 챙기고 우리는 개무시나 하니까. 그러자 시모는 남편에게 손을 싹싹 비비며 용서를 구했고요. 그래, 이제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하다, 응?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레 이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유미야, 네 통장에 돈은 뭐니? 그 돈이면 영민이 빚 갚고도 남겠던데. 투자를 했던 게 최근에 이익을 좀 크게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빚 갚느라 도와준 저희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용돈 드린 거였고요. 빚 다 갚고 나면 어머님께도 다시 조금씩 용돈 드릴 계획이었다고요.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니요, 어머니. 저는 오늘부로 시댁과 연 끊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알아. 유미야. 당황한 건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둘 앞에서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부잣집 딸처럼 컸어요. 부모님, 본인 뭐 하나 사 먹을 돈 아껴서 저는 시장 옷이 아니라 아울렛 옷이라도 사서 입혔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학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자랐다고요.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서로에게 막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말하는 가족은 가족도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다 미안해. 그동안 너 무시하고 막말한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니, 응? 제가 여태껏 어머님하고 연을 끊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한테는 가족이 아니지만 남편한테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남편이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는 남편 빚이고 뭐고 단 10원도 갚아주지 않고 바로 이혼할 거예요. 뭐? 유미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 잘못이잖니. 왜 영민이까지 끌어들여? 응?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시댁이랑 연 끊고 살고 싶다고 말해왔는데 남편이 반대해와서 수긍하고 살아왔다고요. 그러니 남편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의 그런 폭탄 발언에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놀라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급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 니들 앞에 안 찾아올게. 정말 미안하다. 괜히 아들한테 불똥 튀기지 않고 내가 사라질게. 정말 미안하다. 하는 말로 시모는 오줌을 지리며 급하게 주랭랑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났네요. 시모가 떠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내가 그동안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늘 어머니한테 들들 볶여가며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다고. 그러자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알아. 우리 식구들 싫은 것도 당연히 알지. 내가 당신까지 시댁하고 연 끊으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적어도 나한테까지 영향 끼치게 하지는 마. 그럴게 여보. 그동안 정말 내 욕심이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욕 드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100만 원씩이나 용돈 주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주고 늘 당신 달래기만 하고 정말 미안해. 우리 식구들 용서 못한다고 해도 나는 다 이해할게. 그리고 당신한테 다 갚을 수 없는 고마운 마음 장모 장인어른한테까지 효도하면서 그렇게 갚아나갈게. 그렇게 남편과도 대화를 끝냈네요. 저는 결국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희 친정집에 가서 아들 행세를 하며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요. 저희는 남은 돈으로 집에 재테크를 하고자 집을 팔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남편의 동의하에 제 명의로 집을 샀네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아이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고 임신에 성공한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부모님을 찾아뵙고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지만 식사를 마친 후에 어머니는 조심스레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엄마는 우리 딸 선택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끊을 수 없는 연이라는 게 있어. 물론 유민이가 얼마나 시댁에 시달렸는지 엄마는 감히 예상할 수 없겠지만 만약 시댁 쪽에서 유미 너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너도 한 번쯤 고려를 해주면 안 되겠니? 갑자기요? 니들 둘이 사는 거면 오히려 얘기도 안 꺼냈을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애들한테는 할머니의 존재도 아주 중요한 건데 나중에 명절이 돼도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여기밖에 없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게 엄마 생각이야. 물론 그냥 참고만 하라고, 응?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수개월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눈 딱 감고 마지막으로 시모를 용서해줘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제가 이 결론을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정말 고맙다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요.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는 날, 정말 떨렸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시모와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온다는 소식에 놀라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1차로 놀랐고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내내 시모는 저를 챙기느라 바빴어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은 죄다 제 앞으로 옮겨놓기도 했지요. 그리고 집에 갈 때가 되니 직접 만든 거라며 아기 베넷 저고리를 선물로 주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의 180도 바뀐 모습이 얼마나 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모는 혹여나 제가 불편해할까봐 남편을 통해 제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해주는 등의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점점 시댁에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니 제가 갈 때면 늘 기빈을 대접하듯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아이고 원래 말라서 그런가? 임신을 해도 배도 안 나오고 어째 그리 아직도 아가씨 같아? 우리 집 복덩이네 복덩이야. 하는 등의 칭찬을 잔뜩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내 아이를 낳은 후 지금까지도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직도 맞벌이를 하는데 시모는 먼저 나서서 손주를 직접 돌보겠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옛날을 회상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저의 시모가 된 것만 같아요. 부모님에게 잡혀 살았던 남편 역시 지금의 시모를 보고 좋아 죽으려 하네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히 제가 시댁과 연을 끊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굳이 가까운 곳에 적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일이 잘 풀려서 화목해진 아군을 두게 되니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그럼 지금까지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이 사연 보내요.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연의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친엄마라는 사람을 아주 많이 미워해요. 그게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 어린 나이에 친엄마라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춤바람이었어요. 당시 친엄마는 제비 같은 카바레 춤 선생에게 몸도 마음도 전부 다 바쳐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친정 아버지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친정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친정 엄마가 카바레 춤 선생과 야반 도주를 해버렸거든요. 심지어 가난한 친정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 정확히는 월세방 보증금부터 장례식 부조금,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전부 들고 도망을 쳤어요. 친정 엄마가 야반 도주를 하며
어린 저를 큰 다리 밑에다가 버려두던 날, 제발 가지 말라며 울고 불며 바지가랑이를 붙들던 저를 외면하며 남긴 친정 엄마라는 여자의 마지막 말을 전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똑똑하게 기억해요. 문득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금니가 바득 갈리게 만드는 그 치욕스러운 말을. 엄마, 제발 가지 말아요. 엄마, 응? 너 누구니? 나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엄마 딸이잖아요. 아, 글쎄, 딸이고 자시고. 난 그런 거 만든 적 없다니까? 그럼 난 뭔데요? 내 눈이랑 코랑 그리고 입이랑 전부 다 엄마가 만들어 놓고 딸이 아니라면 난 누군데요? 야, 이년아. 벌레 같은 게 누구더러 자꾸 엄마래? 젊고 창창한 내 앞길 망칠 일 있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엄마, 내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랑 다 알아서 잘 할게요. 그니까 나 버리지 말아요, 엄마. 듣기만 해도 역겨운 엄마 소리 그만하고 이 아줌마 말 잘 들으렴. 지금 이 순간부터 나 너 몰라. 넌 그냥 낳아준 부모 없는 고아야. 그니까 거지 동냥을 하면서 빌어먹고 살든지 아님 네 애비라는 인간처럼 노가다판이나 전전하며 살든지 난 모르는 일이다. 알아들어? 그렇게 어린 저는 졸지에 사실상 고아가 된 것도 모자라서 집도 절도 없는 거지꼴이 되고야 말았던 거죠. 이런 제가 평생 고아의 서름 같은 걸 모르면서 자랐다면 믿겨지나요? 제가 질문해 놓고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싶지만 완벽한 사실이에요. 이모 내외가 저를 데리러 와주었거든요. 불임 부부였던 이모 내외는 저를 거두어 친자식으로 키웠어요. 저도 그런 이모 내외를 친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모 내외는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가면서도 제 옷만큼은 늘 새 걸로 사 입혔어요. 우리 딸이 집 밖에서 기죽으면 자신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면서요. 여자라고 굽히면서 사는 법 없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셨고요. 이처럼 이모 내외는 저에게 참 잘했고 저도 그분들이 저에게 굳이 부모가 되어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던 무렵부터 이모 내외에게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도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없다고 해도 저와 성씨가 같은 것도 아니고 설령 친자식이라고 해도 제대로 사랑 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남남보다 친척이 더 무섭다는 요즘 세상에 이모 내외 같은 분들은 둘도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가 겨우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모 내외에게는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식 키우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올 때면은 이모 내외는 굳이 1등 안 바란다면서 저를 다독이면서도 거의 한 달씩을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제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타온 상금으로 두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날에는 그 밤을 꼬박 감동의 눈물로 지새우셨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빠 잃고 엄마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이모 내외는 불임의 서름을 서로에게 기대해 이겨나갔어요. 친부모와 배 아파 낳은 자식 사이보다 훨씬 끈끈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견준다는 명문 공과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던 날, 스스로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한 저는 이모 내외 앞에 약속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을 늘 꿈꿔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아버지.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우리가
엄마 아빠라면서 은혜라니.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모도 참 수양딸로서 드리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 딸로서 드리는 인사예요. 다른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말 쓴다고요. 하긴 그건 그렇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도 있고. 이모, 아니 엄마, 지금 울어요? 자꾸 눈물이 나네. 기뻐서 그런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낯설어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새 이렇게 다 큰 딸이 되어서는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명문대 합격증까지 떡하니 안겨주고 우리 딸이 효녀네, 효녀야. 에이, 벌써부터 감동받으면 안 되죠.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응? 평생 두 분 옆에 착 달라붙어서 자식 노릇이란 자식 노릇은 내가 다 해드릴 거예요. 온갖 호강을 다 시켜드릴 작정이라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라도 생기면 흉본다 얘. 아직도 부모 품 못 벗어났냐고. 괜찮아요. 두 분한테 나만큼 잘하지 못할 남자라면 애초에 내 선에서 아웃이니깐. 이후로 몇 년 멋진 딸이 되어드리기 위해 참 열심히도 살았어요.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한 뒤로는 남들 다 부러워하는 외국계 대기업에 입사했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남편감도 얻었죠. 잘 살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신랑은 고액 연봉을 받는 고층 빌딩 전문 설계사였어요. 하지만 제가 신랑을 남편감으로 점찍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신랑이 홀어머니한테 극진한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 이 남자, 나한테는 부모 그 자체인 이모 내외에게도 참 잘하겠구나. 하지만 신랑은 이모 내외에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없었어요. 등산을 떠났던 이모 내외에게 끔찍한 실족사고가 있었거든요. 추락하는 순간 이모부는 이모를 감싸 안았고 낭떠러지를 굴러 내려오는 충격을 모두 받아낸 탓에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어요. 덕분에 이모는 목숨만큼은 구할 수 있었지만 뇌사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야 말았죠. 식물 인간이요. 부모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에 저는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고 차마 의식 없는 이모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부의 사후 처리와 이모의 병원 뒷바라지들은 신랑이 맡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만든 문제의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신랑이 이모 곁을 밤새 지키고 있던 병실로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던 거죠. 네가 수아구나? 그래서 뭐? 오랜만이라고 이거 사. 나 몰라라 가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까칠한 거 보니까 그래도 얼굴은 알아보는 모양이다. 왜? 딸 자식 다리 밑에 버리고 도망치던 모습을 혹시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봐서? 아님 전 재산도 모자라서 아빠 사망 보험금까지 다 챙겨서 튀던 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않았을까 봐서? 그렇다면 내 그걸 어떻게 잊을까? 머리 영특한 건 귀신된 지혜비 빼다 박았고. 이봐요. 25년 만에 엄마를 봤으면 큰절을 올려도 유분수인데 뭐 이봐요? 뭔가 단단히 착각한 모양인데 내 엄마는 당신 아니야. 한참 푹 주무시고 계신 이분이지. 그러는 저 환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기도 하거든? 너한텐 볼 일 없으니까 찌그러져 있어. 제 삶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던 친엄마라는 여자는 그렇게 불쑥 모습을 드러냈고 앞길을 한사코 막아서는 저와 신랑을
밀쳐내며 마치 잠든 사람처럼 누워있던 이모에게 향했어요. 태어난 낯짝으로 이모의 상태를 살피는 엄마의 모습을 마주한 저의 뇌리에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죠. 그리고 역시나 호흡기 언제쯤 뗄 생각이니? 내일? 아님 모레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잖아, 응? 당신도 사람이면 그럴 순 없는 거잖아? 까짓건 악마보다 더 독한 년이라고 치든가. 여기서 용 몇 마디 더 먹는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 당신 끝까지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나갈 땐 나가더라도 대답은 좀 듣고 가자. 호흡기 언제 뗄 거냐고. 떼긴 뭘. 우리 이모 아직 내 엄마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혈색도 멀쩡하고 숨소리도 잘 들리잖아? 그래봤자 어차피 죽은 년이야. 괜히 연명하느라 헛돈 쓰지 말고 빨리 포기해. 내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유산 노리고 이러는 거잖아. 역시 넌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어. 이래서 머리 좋은 것들은 귀찮다니까. 암튼 포기는 네가 먼저 하는 쪽이 좋을 거야. 네 이모 호적에 친자식이 있기나 하니?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언니 동생이 있기를 하니? 이미 법적으로다가 내가 제1 상속자니까. 괜히 버팅기다가 추한 꼴이나 보이지 말라는 뜻이야. 그럼 엄마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딸인 저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동생인 이모한테도 25년간 전화 한 통 없었던 엄마는 이모 내외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민 거였어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말 그대로 엄마가 이모의 제1순위 법정 상속인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평생을 키워준 저도 있고 이모부의 형제들도 버젓이 있는데 왜 엄마가 법정 상속인이었냐고요? 거기에는 나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먼저 이모 내외는 저를 입양해 호적에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친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이모 내외가 저를 입양하려면 엄마가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아야만 했는데 정작 친엄마라는 인간은 25년 내내 소식과 인연이 모두 끊겨버린 채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 이모부의 형제들에게도 유산에 대한 지분이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당시 그분들은 이모부의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이미 끝마친 다음이었죠. 이모 내외에게 비록 법적으로는 조카였지만 마음으로는 친자식이었던 저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가야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놈의 돈에 미친 엄마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마저 짓밟으려 들었던 거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때 저는 엄마를 이대로 얌전히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이모가 엄마를 두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언니라는 인간이 100년 만에 처참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해도 냉수 한 잔 대접하지 않을 작정이라고요. 꿈에라도 용서치 못할 만큼 흉악스러운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이모 내외의 유산을 넘겨줄 수는 없죠. 심지어 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막 병실 문을 나가려던 엄마의 손목을 붙들고 단단히 경고했어요. 허튼 생각 꿈에도 꾸지 마. 내가 자식으로 버젓이 옆을 지키고 있는 한 당신 뜻대로 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 왜? 너도 유산이 탐나던? 그렇다면 머리 조아리고 빌어봐. 혹시 아니? 콩고물 한 입 정도는 남겨줄지. 넌 다음 순서니까 기다리기나 하라고 이년아.
아니, 탐 안 나. 하나도 안 나. 이모한테 받을 만큼 사랑으로 전부 다 받았어.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건 우리 가족이야. 나한테 엄마였던 이모, 이모한테 딸이었던 나. 그걸 지키고 싶은 거라고. 하, 차라리 솔직해지면 웃기지는 않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핏줄이니 부모 자식 간의 정이니 하는 것들이야. 세상은 결국 돈이라고, 돈. 넌 그 나이 처먹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 아니, 그쪽이 틀린 거고 내가 맞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증명해 보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다음에 나타날 때는 법조인단이라도 꾸려서 오라고. 내가 죽기 살기로 맞설 테니까. 아, 이대로 영원히 꺼져서 평생 우리 앞에 안 나타나 주면 그거야말로 해피 엔딩이겠고. 그렇게 저는 엄마를 당차게 내쫓았지만 곧장 서글픔이 밀려왔죠. 세상은 왜 날 저런 진상한테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꼴을 겪게 만드는 걸까? 하늘에 계신 이모부랑 그 다툼을 전부 듣고 있었을 이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죄스러웠고 두 분 앞에 면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신랑 복 하나만큼은 타고났던 모양일까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던 저를 신랑이 세상 단 하나의 안식처로 인도하더라고요. 앞들에 바다가 펼쳐진 동네를 알아. 산책하기 딱 좋은 뒷동산도 있고. 전래동화 얘기야?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아니, 우리 고향집. 가끔 고란이나 산 짐승들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가 지켜줄 거니까. 마음은 고마운데 알잖아. 나 지금 이모 옆을 비울 수가 없는 거. 이모한테는 내가 세상 딱 하나 있는 자식이니까. 아들 뒀다 뭐에 쓰냐? 응? 사이도 자식이야. 아들 자식. 아무리 그래도 어려워. 엄마라는 여자가 또 언제 나타나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내가 지키면 돼. 정 걱정되면 시설 경호업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군대 후임 중에 하나 있거든. 왜?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줘? 이참에 이모님이랑 장모님이라고 해줘. 그래, 장모님이랑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면서 아직 못 받은 결혼 허락 좀 받아보라고 그런다, 왜? 그리고 자기 지금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내 마음도 아파. 그니까 여기 걱정 말고 푹 쉬면서 마음 다잡고 돌아와. 앞으로 이모님 병치레 잘 보살피려면 우리 수아부터 튼튼해져야지. 내 말 알아듣지? 응. 그날로 신랑은 이모의 병실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마침 당분간 현장 출장이 없는 시기였어서 참 다행이었죠. 이모 내외의 사고를 겪으며 이미 직장에 휴직계를 낸 상태였던 저는 신랑이 남긴 주소 딱 하나만 의지한 채로 그의 고향인 바닷가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그렇게 홀로 도착한 저를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끓인 매생이 국이 반겨주었죠. 어때? 입에는 좀 맞니? 네, 아주 맛있는데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은근 제 취향인가 봐요. 다행이구나. 요즘 사람들은 짜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슴슴하게 끓이면서도 내심 싱겁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말이다. 왜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 딱 한마디, 행동 딱 하나만 보여줬을 뿐인데 당신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 만난 뒤로 그때가 고작 두 번째 대면이었는데 어색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매생이 국을 맛나게 먹는 저를 푸근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죠.
유서 깊은 집안의 사모님 일하기에는 너무나 소탈한 분위기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제가 왜 갑자기 내려가게 되었는지 신랑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조차 묻지 않는 따스함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머무는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힐링의 연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길을 나설 때마다 늘 저를 먼저 찾았어요. 출근하는 엄마가 늦둥이 막내딸을 자꾸 눈에 발표하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저도 마치 어린 아이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녔고요. 그렇게 저희는 고향집 앞들 백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멀리 시장에 나가서 팔짱 낀 채로 함께 장도 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뒷동산을 함께 거닐며 시어머니에게서 들꽃 이름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흐드러지게 핀 꽃들보다는 시어머니가 훨씬 곱게 보이더라고요. 왜 어린 아이에게 세상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지 물으면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가 최고 예뻐요 하는 대답이 돌아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때 제 눈빛이 딱 그랬다고나 할까요? 암튼 덕분에 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제가 많이 씩씩해졌는지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슬슬 서울로 올라가 보자꾸나. 나도 함께 가주마. 가서 네 곁을 지켜줄게. 어머니까지요? 그 먼 길을요? 힘든 순간에는 말이다. 가족보다 더 힘이 되는 사람은 없는 법이야. 아무렴 가족 중에서도 부모가 제일이고. 물론 이모라는 분께서 너한테 친부모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건 잘 알지만 그분이 너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어머님,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려무나.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대한민국 엄마가 둘씩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네, 덕분에 힘이 나네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모의 병실을 찾은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누구겠어요? 친엄마라는 인간이죠. 제가 시댁에서 마음을 추스리는 내내 줄곧 신랑의 철통 방어에 막혀 이모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엄마가 애꿎은 의사들을 붙들고 한바탕 행패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꼴에 언니랍시고 이모의 연명치료는 이제 그만둘 테니 당장 호흡기를 떼놓으라면서요. 그 말이 저의 심기를 크게 거스른 바로 그 순간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푸근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뺨을 때린 것이었죠. 뭐? 호흡기를 떼? 자식 보는 앞에서 부모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야? 당신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남이 예쁜 얼굴에 손찌검이신지? 나 우리 수아 시엠이. 아니 옆에서 평생 지켜줄 엄마다 왜?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안도의 미소가 다 피어오르더라니까요.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어요. 가만히 맞고 있기엔 자존심이 상했던지 엄마가 질 수 없다는 듯 손을 치켜들었고 그런 엄마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향해 날아드는 순간 시어머니 앞으로 뛰어든 신랑이 엄마가 휘두른 손에 뺨을 대신 맞았어요. 시어머니를 지켜낸 신랑은 엄마를 째려보았고 엄마는 신랑을 꾸짖듯이 이죽거렸어요. 이복의 김서방,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나? 그럼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우리랑은 생판 관계도 없는 남이 함부로 우리 가족을 때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 세상 어떤 남자가 그걸 얌전히 보고만 있겠냐고. 뭐? 남남? 방금 그 말은 많이 서운하네, 김서방. 내가 우리 수아 엄마야. 그때 이번에는 제가 나섰어요. 누가 그래? 당신이 내 엄마라고? 뭐를 증거로 대주면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줄래? 핏줄? 아님 가족관계 증명서? 웃기시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들어. 도의적으로 우리 모녀지간은 25년 전 당신이 나 다리 밑에 버리고 도망칠 때 이미 끝났고, 법적으로는 딱 일주일 뒤면 완벽하게 잘려나갈 예정이야.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거든. 25년 동안 이모한테조차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사고 소식은 어떻게 듣고 유산을 받아갈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지 알아? 우리 엄마 집. 우리 이모네 집. 의기양양하게 말을 마친 저는 엄마 앞에 어떤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그 서류를 본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허옇게 질리더니 급기야는 벌벌 떨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이모의 호적으로 입양하겠다는 입양 접수증이었으니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친엄마의 동의 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한 거 아니었냐고요? 물론 엄마가 입양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었으니까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었겠죠. 자세한 사연을 설명하려면 시간을 저와 시어머니가 이모의 병실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해요. 제가 운전하던 차가 막 서울 근교에 접어들었을 즈음 시어머니가 문득 생각났는지 당신을 이모네 집에 내려달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집이라는 것이 사람 손 안 타면 금방 망가진다면서 한동안 비어 있었을 이모네 집을 정돈부터 해두고는 병원으로 합류하겠다고요. 겸사겸사 옷가지랑 생필품도 좀 챙기고요. 한시라도 빨리 이모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어머님을 이모네 집에 모셔다 두고는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요. 저만치 병원이 보이기 시작하던 순간 어머님한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예, 너 이거 진짜 몰랐던 일이니? 뭐가요, 어머님? 그러니까 말이다. 아니다. 일단 서둘러 집으로 좀 와보렴. 네가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 이에 저는 급하게 이모네 집을 향해 차를 돌렸고 어머님께서 빨래를 개어 넣던 중에 서랍장에서 발견했다는 서류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를 입양하겠다는 이모의 서류와 입양을 받아들이겠다는 엄마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였죠. 다행스럽게도 이모의 편지가 함께 남겨져 있었던 덕분에 저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모 내외에게 꼭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고백했을 바로 그 무렵부터 이모 내외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제 친엄마의 행방을 수소문했다고 해요.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언니를 저의 친모라는 이유로 혼주석에 앉힐 수는 없다는 굳은 결심에서였죠. 누가 뭐래도 저는 이모 내외의 딸이었으니까 혼주석에는 이모 내외가 앉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모 내외는 갖은 고생 끝에 어느 촌 동네의 다 망해가는 카바레에서 술에 빠져 살던 엄마를 찾아냈고 저를 입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자 엄마는 딸 자식 가지고 있어봐야 돈 먹는 하마밖에는 안 될 거라면서 순순히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이모 내외의 사고를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데다가 엄마 본인이 1순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제 버릇, 개, 못준 엄마의 마음속에 유산 욕심이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입양 신청을 했는데요. 구청으로 향하는 내내 솔직히 걱정이 좀 되기는 했어요. 입양 절차가 까다롭진 않을까, 혹시 반려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서류를 접수만 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덕분에 입양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는 딱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미성년자였다면 절차가 복잡했겠지만 엄연히 성인이었기에 진짜로 딱 접수만 하면 끝이었어요. 이모도 비록 의식은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이미 그 전에 접수 직전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둔 덕분이기도 했고요. 결국 그렇게 전 재산 들고 춤 선생 따라간 친모가 거지된 날 거둔 이모 식물인간이 되자 유산 노리고 철면피 같은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모의 호흡기를 때려는 순간 내가 서명한 서류를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게 전 엄마라는 인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고 한참을 벌벌 떨어대던 엄마는 더 이상의 행패가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비굴한 모습으로 돌변하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본인 스스로 도장 찍은 서류가 이제야 좀 기억이 나는 모양이지? 우리 이러지 말자. 모녀지간에 추태잖니. 미리 얘기하는데 핏줄이니 어쩌니 구구절절 사연팔이 할 생각이면 집어치워. 콧구멍으로도 듣고 앉아있을 마음 없으니까. 엄마 사는 게 많이 힘들어. 제대로 된 직업 같은 거라도 있으면 또 몰라. 이대로는 먹고 살 걱정이 아주 태산이란다. 본인 세상 잘못 산 책임을 왜 나한테 떠넘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잖니. 이대로 엄마 버릴 거야? 엄마 없이 살 수 있겠어? 없잖아, 응? 그니까 그냥 이모 유산 반반씩 공평하게 나눠 가진 다음에 우리 같이 행복하게 그 머리로 구구단은 제대로 외울 수나 있었나 모르겠네? 아직도 이해를 못했나? 이모가 내 엄마라고, 당신이랑은 남남이라고, 그냥 남남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상종하기 싫은 철천지 원수! 너 인연, 네가 이러고도 얌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내가 밑바닥 인생 전전하면서 주먹 쓰는 양반 한둘 알고 지낸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넌 쥐도 새도 모르게 한강물에 코 박고 있는 수가 있어, 이년아! 그러던 중 마침 두 무리의 사람들, 지원들이 우르르 도착했어요. 한 무리는 제가 신랑이를 버리는 사이에 신랑이 연락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고, 다른 한 사내는 시모가 연락한 변호사 당숙 어른이었죠. 그렇게 신랑과 시어머니는 각각 한마디씩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먹 쓰는 양반들은 잘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사람 보호하는 친구들은 제가 좀 많이 알죠. 군대를 특전사로 다녀왔거든. 그것도 장교로. 특전사 선배 동기들이 제대하면 주로 하는 일이 경호원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한강물에 코 박아? 그런 일 없게 해주려고 내가 이 사람 남편이고 사위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새아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변호사 당숙 통해서만 해야 할 걸세. 싸움을 걸고 싶으면 우리 집안 전체랑 맞설 각오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표는 저의 몫이었죠. 그거 알아? 힘든 순간에 가족보다 더 힘이 되는 사람은 없어. 나한테는 나를 지켜줄 가족이 있고 나도 우리 가족을 평생 지켜주고 싶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어.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내 앞에, 우리 앞에 얼쩡거릴 생각 마. 또 한번 이딴 허튼 수작 부렸다간 봐. 아주 그땐 내 가족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당신 만신창이로 진뭉개 놓을 테니까. 아, 그리고 말이야.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어서. 당신의 향수 따위는 애초부터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적 없었고 그리울 일도 영원히 없어요. 혹시라도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주머니. 저는 이렇게 더 이상 말 섞을 가치조차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박자 그제서야 피를 토하듯 땅을 치고 오열하더라고요. 그날 친엄마라는 여자는 유산 한 푼 얻지 못한 채로 저와 저희 가족들의 곁을 영원히 떠났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 거의 입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모는 아무 고통도 없이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저는 분명 보았어요. 입양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이모의 눈에서 또르르 흘러내린 한 줄기 눈물을요. 아무래도 이모가 그 소식을 듣기까지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삶을 붙들어 왔던 모양이었죠. 아니, 분명 그랬다고 확신해요. 식물인간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는 불가능을 넘어서는 존재니까요. 이후 저는 신랑과 결혼식을 올렸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이모 내외의 유산은 10원 한 장도 빠짐없이 모두 제가 상속받았고요. 제가 이모 내외의 외동딸이니까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요즘에도 앞뜰에는 바닷가와 뒷뜰에는 뒷동산이 있는 고향집에서 머물고 계세요. 언제였던가 시어머니를 맨날 보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면 안 되냐며 투정을 부렸던 날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 다 큰 딸내미가 채신머리 없이 떼쓴다며 꾸중을 좀 들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엄마와 딸 같은 모습이었고 행복한 꾸지람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게 이모 내외에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엄마가 되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친정 엄마라는 여자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친엄마라는 여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런 쓰레기의 근황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제 버릇 개 못 준 채로 어느 카바레에서 술독에 빠져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겠죠. 아니 분명 그럴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다가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가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게 된 것은 시댁과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공부 잘하던 제가 어쩌다가 바람둥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불행하게 보냈는지 그 얘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청의 고위 공무원이셨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서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고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사범대학을 입학해서 교사로 꿈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됐죠. 대학 시절 연애의 기회가 닿기도 했지만은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는 아니었지만 왠지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맞선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자의 아버지는 지방 군수시고 집안은 대대로 나란 일을 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요. 그리고 저와 맞선을 볼 남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지방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요. 부모님의 주선으로 그 남자와 맞선을 보고 세 번째 만남에서 약혼식을 했고 만난 지 3달 만에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꿈은 신혼이 지나고 첫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더군요. 받아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저에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 상상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바로 퇴근 좀 할 수 있겠냐?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서 저는 학교에 얘기를 하고 당장 시아버지가 나오라는 장소로 나갔죠. 제가 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거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여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더군요. 대학 동창인 2사람은 1년 전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 이 사달을 낸 거였습니다. 여교수의 남편은 합의를 떠나 제 남편을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며 나아가 젊은 아들의 창창한 미래까지 망칠까 봐서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교수의 남편이 어찌나 물고 늘어지던지 결국 남편과 여교수의 분류는 사건도 커지고 소문도 무성해지면서 남편과 여교수의 기사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날 며칠 여교수의 남편을 찾아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을 하고 돈을 주고 어르고 달래서 겨우 구속 직전의 남편을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와 여교수의 스캔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결국 여교수 부부는 멀리 이사를 가고 남편은 신문사에서 잘리게 돼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엄청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꼭 바람을 피운 남편의 잘못만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평생 배필을 결정한 제 자신이 미워서요. 그때는 부모님의 선택이 모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와 당사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뜯어보고 정말 나와 잘 맞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남자 집안의 명예와 학벌과 재산만 보고 남자를 선택한 제 잘못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을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의 뜻을 존중해 주었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달리셨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만 사람이 한 번의 실수는 하는 거 아니겠냐.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련. 그럼 내가 이놈 교육해서 새 사람 만들어 놓을게. 이혼만큼은
제발 말하다오. 이판사판이다 생각하니 시부모님을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왕 이혼할 건데 바보처럼 있지 말고 할 말은 하자 싶어서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아직도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남편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 아실까 봐서 숨기고 숨겼던 거예요. 이제 신문에도 난 마당에 뭘 더 숨기겠어요. 망신살은 이미 퍼졌고 이제 저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과 내용이 너무나도 우스웠습니다.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대뜸 자신에게 정리할 시간을 달라니요. 그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과에도 시부모님의 사정에도 제가 이혼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님이 저에게 조건을 거시더군요. 사실 더 있다가 너희 부부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번 참에 시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 네 이름으로 해주마. 그리고 미술관 뒤에 단독주택 있는 거 알지? 그 집이 오래됐는데 새로 짓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애매했는데 들어보니 그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필요한 모양이더라. 그 주택을 허물어 버리고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요량이다. 주차장 사장이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그래도 신문기자 연봉보다도 훨씬 더 나을 거야. 저는 아버님에게 대드렸습니다. 아버님, 누가 밥 못 먹고 살까봐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체면이에요. 저 창피해서 학교 못 다녀요.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들 있을 텐데 바람난 남편 감싸는 그런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쌓인 감정들이 터져 오면서 결국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5층 건물을 주셨고 남편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잠잠하나 했더니만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 여교수와 놀아나더니 이번엔 주차장 사장님을 해서 그런지 다방 레지에서부터 이혼녀, 사별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그나마 남편의 바람을 잠재워 줬을 텐데 시아버지마저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더군요. 저도 거의 남편이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자식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병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연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72세입니다. 만약 드라마나 영화에서 70 넘은 어르신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가 연애를 한다고 하니 참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뭐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연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게 흉은 아니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은 여생 즐겁게 지내시라고 추천해 드려야 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는지라 만나는 사람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은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코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며 골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라는 골프는 하지 않고 연애를 하신 겁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연애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열애 중인 골프 코치는 올해로 60살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는 아래로 띠동갑인 셈이죠. 60살이면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이 젊은 남자가 아무리 든든한 돈 많은 누나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위로 띠동갑인 할머니와 결혼을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골프 코치의 마음이 순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 남자의 마음이나 정체를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남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더군요. 저야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떴고 5층 건물 유산으로 받았으니 그다지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차장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100여 평 가량의 단독 주택과 현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그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한들 집 한 채 날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받을 유산 받았으니 믿지지 않는 장사다 싶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죠. 게다가 남편과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라든가 신뢰가 깨진 지 오래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혼을 완강히 반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띠동갑인 골프 연습장 코치와 웨딩 마치를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시아버지와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나요. 이번엔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면서 끝내 예식장을 빌려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분,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되는 그분은 이혼을 했고 아들과 딸은 전처가 양육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더군요. 예식장에는 시아버지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을 올린 뒤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굶주린 것 같았습니다. 지방 군수를 지내신 시아버지는 은근 보수적이고 잔정이 없는 편이셨습니다. 같은 말도 따뜻하게 할 줄 모르고 딱딱하게 내뱉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평생 사랑이 고프셨나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은 해외로 골프 여행도 다니고 마트도 함께 다니면서 알콩달콩 잘 사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새 시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했던 제 마음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잔정을 베푸니 저도 모르게 시댁을 자주 드나들게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두 분에게 상의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저도 시아버지에게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활동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각각 다른 시간대에 시아버지에게서 레슨을 받는데 하루는 남편과 같은 시간대에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레슨을 받는 동안에 남편의 휴대전화는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어디서 그렇게도 안부 전화가 많이 오고 만나자는 사람들도 많은지 돈 많고 술값 잘 내고 시간이 많으니 친구들도 많겠다 싶었습니다. 한참 시아버지가 남편의 자세를 교정해 주며 레슨을 해주던 참인데 탁자 위에 올려놓은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음성이 들리더군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내용을 그만 제가 보고 만 겁니다. 메시지 내용에 빨간 하트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흘깃 봐도 그건 여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가 더러워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탁자 위에 올려진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남편이 얼른 다가와서는 핸드폰을 채가더군요.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럴 거면 나랑 헤어지고 살림을 차려 그냥. 왜 나랑 이혼은 안 하는 건데?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그러게 아빠가 왜 5층짜리 건물을 너한테 줘가지고 날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야. 이혼도 못하기 싫이. 당신은 그 5층짜리 건물을 왜 나한테 줬는지 아버님의 그 큰 뜻을 아직도 이해 못해? 당신한테 주면 당장 팔아먹을 게 뻔하니깐. 여자들 만나서 희희낙낙거리면서 홀라당 까먹을 게 뻔하니깐. 아무튼 아버님의 선견지명은 대단하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내일 모레면 며느리 보고 사이 봐야 해. 사돈댁이 알게 될 부끄러운 짓은 그만하자. 마침 남편과 저의 대화를 시아버지가 듣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관심 없는 척 하시더니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거시더군요. 그 빌딩이 며느리 앞으로 돼 있었어? 엄마는 당신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맞아요. 엄마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하셔서 잠시 이 사람 명의로 해놨답니다. 그러자 제가 그랬죠. 잠시는 무슨 앞으로도 쭉 내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자리를 떠버렸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진지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대체 무슨 얘기인지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놔라.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저에게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아들 이혼만은 막으려고 그 빌딩 잠깐 너 앞으로 해둔 거야.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의 바꾸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정리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제라도 바로 잡자. 그 건물 명의 나한테 다시 넘겨다오. 그 건물은 분명히 네 시아버지 거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나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아들한테 가서 너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건물을 저에게 넘긴 건 10년도 더 된 일이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왜 이 건물을 자기 명의로 달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치고 누가 자기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이 왜 제 이름으로 됐는지 모르세요? 어머니 아들 덕분에 저 개망신 당했어요. 저요,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범생으로 학교 다니고 지금은 교사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오물을 뒤집어 쓴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 오물은요, 이 5층 건물로도 모자란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요. 제 이름 앞에는 아직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남편이 대학 교수랑 바람을 피웠고 신문 기자도 잘렸다고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저 이혼 막으려고 빌딩 준 건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슬슬 다독이시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속셈 같았습니다. 너도 참
힘들게 산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남편 바람 피운 얘기를 해?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 여교수랑 바람 피우고 신문사에서 잘린 남편의 아내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을 때마다 제 속이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 시아버지가 저에게 그 건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건물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어머님, 이 사람이요. 그 일 있고 나서도 바람 많이 피운 거 아시죠? 알다마다. 근데 지금은 정신 차리고 안 그러잖아. 정신 차렸다니깐, 진짜로.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요즘도요, 빨간 하트를 보내는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데 저는 그 5층 건물이라도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 의지를 강하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건물을 시어머니 앞으로 주게 되면 나중에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가 생겼죠.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전처에게서 난 자녀가 둘이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법적으로만 얽힌 채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건물마저 놔버리면 정말이지 저는 이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남편의 행동들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그간 바람은 피워도 잠은 꼭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집을 들어오지 않다시피 하더군요. 하다 살림까지 차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기를 서너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림을 차리는 것까지 본초엔 제가 용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배다른 동생이 있다면 저희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남편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 예감처럼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면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맘먹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대학가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더군요. 대강 그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 오피스텔 안에 살고 있는 여자와 함께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어리디 어린 여자와 손을 잡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 앞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바람둥이 남편과 살려니 없던 연기력까지 생기더군요. 이 아가씨는 누구야? 이쁘다. 저는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죠.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제 사전에 이혼이란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똑똑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하면 그 젊은 아가씨가 받아준대? 당신 가족들은 왜 이래? 어머니는 아래로 띠동갑인 남자랑 재혼을 하지 않으시나? 그 아들은 또 자기보다 30살이 어린 여자애랑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이게 정말 제대로 굴러가는 집안이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자 남편이 애원을 하더군요. 당신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이야.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자립할 수 있고 아빠가 왜 새엄마를 맞이하려고 하는지도 이해해 줄 거야.
당신이 지금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여자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야. 우리 딸이 그걸 이해하겠어? 당신은 생각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적당히 재미 보고 정리해. 안 그럼 당신 또 개망신 당한다. 요즘 젊은 애들 무서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뭔가 불안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요.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걸 직원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은 건강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찾아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서 나타나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머니도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렇게 제 속을 썩히던 남자였지만 막상 죽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불쌍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멀뚱히 앉아서 남편과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는데 주차장에서 남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원이 남편의 소지품을 챙겨서 저에게 주더군요. 그 안에는 남편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볼까 말까 엄청 마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여자들 전화번호와 음탕하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이 가득할 테니까요.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혼자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남편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는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차린 여대생 외에도 2명이나 더 있더군요. 한 명은 남편과 얼추 동갑인데 만난 지 오래된 관계인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문자의 내용상 30대 골드 미스로 종종 만나 잠자리만 갔는 듯 싶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젊고 건강한 남편의 심장이 갑자기 왜 멈췄나 했더니만 상간녀들과 외도하다 생긴 과로사였던 모양입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복을 입고서는 하하하하 깔깔깔 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남편의 상간녀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 어찌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남편의 관뚜껑을 열어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차 뒤에서 도란도란 얘기소리가 들려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남의 얘기는 듣는 게 아니다 싶어서 가려는데 말을 하는 아가씨의 얼굴이 슬핏 보이는 겁니다. 저는 아가씨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남편과 오피스텔에서 알콩달콩했던 그 여대생이더군요. 양심은 있어서 바람 피운 남자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줄 알고 다가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 여대생과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길래 이토록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나 싶어서 연구차 뒤에 몰래 숨어서 두 사람의 얘기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생이 그러더군요. 아저씨, 나 이제 대학 어떻게 다녀?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단 말이야. 엄마도 지금 내 납부금이랑 생활비 대줄 형편이 못 된단 말이야. 엄마 사정은 아저씨가 제일 잘 알잖아. 그렇지. 아저씨가 누구보다도
네 엄마 사정 잘 알지. 어떻게든 이 늙은 곰한테 한탕해서 네 엄마랑 살림 합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엄마는 지금 아저씨만 믿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아저씨 정말 이럴 거예요? 나도 지금 죽겠다고.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네 엄마한테 있어. 늙은 곰 이 여자는 곧 죽을 것처럼 비실비실 거리더니만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 왜 이렇게 팔팔하냐?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한약이며 영양제를 얼마나 처먹는지. 아무튼 나 휴학하기 싫단 말이야. 아저씨가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면 보여줘요. 이번 학기 납부금 아저씨가 해결해 주는 거다. 저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피스텔 팔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그 돈이면 대학 납부금이며 생활비 충분하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자신이 없어하는 말투였습니다. 싫어. 나 그 오피스텔이 너무 좋단 말이야. 나 더 이상 지하 월세방 같은 곳에서 살기 싫어. 햇빛 들고 온수 나오는 오피스텔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 시아버지가 땅에 침을 휙 뱉더니 한다는 말이 죽으라는 늙은 곰은 안 죽고 왜 팔푼이 같은 그 아들이 죽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러게 그 아저씨 정말 바보였는데 돈 달라면 돈 주고 오피스텔 사달라고 하면 오피스텔 사주고 납부금도 2번이나 내줬다고.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무튼 기다려보자. 운 좋으면 그 늙은 곰이 오늘 밤이라도 죽을 줄 아냐? 아무튼 난 아저씨가 이번 등록금 내주는 걸로 믿고 간다. 참, 그리고 돈 많고 어리숙한 아저씨 있으면 나 또 소개해줘? 그래, 알아볼게. 조심히 들어가라. 하고는 시아버지는 그 여대생을 보내더군요. 이제야 모든 궁금증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돈 많은 과부인 시어머니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 시아버지에게는 이미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연녀의 딸을 돈 많고 철없는 제 남편에게 소개시켜서 편하게 대학 생활을 누리게 해줬던 겁니다. 어쩐지 엄마의 결혼을 반대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시아버지에게 굽신굽신 거리더라고요. 이 여대생을 소개시켜줘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마 바보 같은 남편은 그 여대생이 시아버지의 내연녀의 딸인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쉽게 결혼을 하고 또 유산을 노리며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정말 이 자리에 시어머니가 있어서 함께 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더군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방금 내연녀의 딸과 얘기를 나누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기꾼에게 어떻게 욕을 먹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남편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의식에 맞춰 우리 가족은 예를 지키고 남편의 시신은 화장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화장장 주변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연구차 뒤에서 시아버지가 자신의 내연녀의 딸과 얘기한 내용이 담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화장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장례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녹음기를 당장 끄라고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저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을 중간쯤 듣던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눈치를 채더군요. 그러고는
자신의 팔을 들어서 시아버지의 뺨을 사정없이 갈기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어떻게 변명을 하나 저는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리된 모양인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싹싹 빌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지인의 딸이에요. 정말로 지인의 딸이라고요. 어제 요 앞에 왔길래 그냥 한 말이에요. 오해라고요. 그리고 아들하고 제 지인의 딸이 만나는 사이인 걸 이번에서야 알았다고요.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는 뭐? 내가 늙은 곰이야? 너 나 죽길 바라고 결혼한 거야? 나는 너의 마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꿍꿍이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말을 뱉으시길래 저는 한마디 했죠. 뭐, 내 남편이 바보라고? 그리고 버젓이 네 입으로 그 여대생가 내 남편을 소개해줬다고 해놓고 몰랐다고? 이 사기꾼아, 너 같은 놈은 콩밥 좀 먹어야 해. 저는 이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한마디씩 해대는 지인들의 분노로 화장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49제를 지내고 산을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동안 고마웠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 이혼남 소리 안 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으면 잘해주는 건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니야. 내 아들 바람기는 누굴 닮았는지 지 아버지는 살면서 한눈 한 번을 팔지 않았다. 지 아버지만 닮았어도 네 인생 더 즐거웠을 텐데 내가 사과하마.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남편을 잃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시어머니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이 채널의 사연만 들어봐도 정말이야? 하고는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마음속에 쌓인 얘기가 있다면 글로써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제 속마음을 모두 얘기하고 나니 후련합니다. 끝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삶이 될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고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겠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부러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돈에 치이고 생계에 치여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럭저럭 생계는 꾸리지만 늘 힘들어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본인의 의지도 엄청 강하지만 꼭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시더군요. 도움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도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힘들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영영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들이지요.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친한 척하다가 힘들어지면 언제 친했냐는 듯 돌아서는 사람들. 정말 암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다시 재기해서 경제적으로 제법 넉넉하지만 예전에는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예전부터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몇백억의 자산가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셔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둔 덕분에 유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후 대학을 졸업해서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지요. 그렇게 취직해서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처럼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서로 수준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지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 기간을 거치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특별히 모난 곳이 없는 분들이셨고 그 유명한 시누이 같은 것도 없어서 잡음이 생길 일이 없었지요. 2년 동안 만나다 결혼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절 사랑해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 아마 불행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 문제도 없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 추궁했더니 그때야 회사 사정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프긴 아픈데 없어.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딸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인 거야? 그게 요즘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셔. 회사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라. 회사가 어려워? 얼마 전에 엄청 큰 계약 체결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보더라. 계약이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아무튼 그것 때문에 회사가 위태위태한 것 같더라. 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괜히 너한테까지 그런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실라. 나는 뭐 식구 아닌가?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아빠가 그랬어. 괜히 너까지 엮이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해. 아빠는 왜 그런 소리를 했대? 하여튼 알겠어.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면 꼭 알려줘. 그래, 그러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은 몇 번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극복해내셨으니 이번에도 그러리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 아버지가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면서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회사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도대체 얼마나 큰 계약이길래 그러나 싶었는데 거래 규모를 들어보니까 그러실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잘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상대는 대기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물량과 일정을 맞추느라 아버지가 조금 많이 무리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납품할 때가 오자 물건이 자신들이 요구한 규격하고 맞지 않는다고 인수를 거부한 겁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물건부터 만들어버린 아버지 잘못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무작정 일정이 급하다며 재촉만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쪽 잘못도 있었어요. 결국 양쪽은 서로 한쪽은 물건을 받아라, 다른 쪽은 못 받는다 하며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졌고 그 사이 팔 곳도 없는 물건을 잔뜩 쌓아둔 탓에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셨어요. 살던 집까지 팔면서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끌어모아 회사에 털어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으켰던 대출의 만기가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부도가 나고 만 거지요. 그렇다고 드라마에서처럼 집에 압류딱지가 붙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미 있는 돈은 죄다 회사에 들이부은 탓에 친정 부모님은 그야말로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니 딸인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시리에 빠져 재기할 기력조차 잃어버리신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망연자실하셨으니까요. 당장 두 분은 생계를 꾸릴 수입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로 남편과 상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수입을 각자 관리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해서 반반씩 내고 나머지는 각자 굴리기로 했죠. 물론 매달 말일에는 각자 굴린 돈을 비교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상황이 그러니 제가 돈을 굴릴 때가 아니더라고요. 자기야, 나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나 아무래도 당분간은 돈 못 모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얘기해봐. 그게 저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의 사정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했죠. 남편의 양해를 구하려면 그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어? 난 전혀 몰랐네.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딸인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친정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당장 그 돈 없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 사실 말을 꺼내면서 남편이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남편은 의외로 쿨하게 허락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네요. 그렇게 남편의 허락을 구한 후 저는 바로 다음 달부터 생활비로 내는 돈과 약간의 용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전부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부모님은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돈을 다 보내주면 살림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키워주신 것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그걸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회사가 아무것도 없이 부도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회사 건물을 처분하고 기타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아직 공장과 창고, 그리고
창고에 쌓인 물건들은 남아 있었어요. 물론 대기업에서 요구한 기준에 맞춘 물건이라 구매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물건은 있으니 팔기만 하면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요. 한동안 시리에 빠져 계셨던 아버지도 제가 보내드리는 돈을 받으시고선 다시 힘을 내서 판매처를 물색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와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 기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 퇴근 후에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딱히 짚이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그런 꼴을 당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표정으로 제 얼굴에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런 걸 보려고 너희 결혼시킨 줄 알아?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너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니? 너희 집 망했다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친정이 망했으면 망한 거지.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살림 축내서 친정을 도와? 우리 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고?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되셨는데 딸인 제가 어떻게 안 도와요? 딸? 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그 집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지. 그리고 딸이면 그냥 명절 때 가서 인사나 드리면 되지. 돈은 왜 보내? 응? 네가 벌었다고 그 돈이 다 네 돈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아들 살림을 챙겨야지. 왜 친정 살림을 챙기냐고. 난 우리 아들이 처가 덕보길 바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처가 때문에 고생하는 건 더 싫다. 그러니까 당장 그 돈부터 끊어라. 네? 어머님, 어디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없으면 저희 부모님 당장 생활비도 없으세요. 아직 회사 살릴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세요. 방법이 있어? 네, 하루아침에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다니고 계시니 곧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제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좋다. 그럼 난 그 말 믿고 오늘은 가마.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돈 구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사돈간에 돈 주고받을 생각은 꿈에도 없다. 참 서럽더군요. 갑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것도 답답한데 도움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더 몰아붙이시니. 자식이 부모님 도와드린 걸로 그렇게 욕을 먹을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도움 구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니. 아무리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먼저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렇게 홀딱 젖은 채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돌아와 있던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자기야, 옷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물어보는 남편을 보니 갑자기 불같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친정 사정을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었겠어요. 남편한테 들었을 게 확실한데 저한테는 쿨한 척 허락해놓고 시어머니한테는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어머님이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거냐고. 그러자 남편이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당신 설마
우리 엄마 만났어? 그래. 당신 어머니가 내 얼굴에 물까지 뿌리시면서 친정에 돈 보내는 거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더라. 당신이 얼마나 불평을 했으면 어머님이 그러시겠어. 아니, 갑자기 엄마가 요즘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난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야. 다른 얘기는 안 했어.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답답하다고 했다며.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어?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미리 다 얘기하고 양해도 구한 일이잖아. 그게 싫었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다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뭔데? 아니, 그때는 나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몇 달 지내보니 당신 월급 빠져나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 우리도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자긴 부모님 없어? 내 부모님이야. 당신 와이프 부모님이라고. 내 부모님이 공경에 처하셨는데 그럼 나 잘 살자고 모른 척 해야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괜한 말을 했나 봐. 결혼 전 남편은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도 참 잘했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겠구나 싶어서 결혼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그저 착각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셨는데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야 한다니. 그런 얘기를 변명이랍시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려니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볼 때마다 시어머니와 만나던 날의 일이 떠오르니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지요. 제가 따로 자겠다고 얘기하니 남편은 그래도 그건 일하며 우물쭈물했지만 제가 워낙 화가 나 있으니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른 방으로 가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든 판매처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만 팔면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연세에도 대중교통으로 먼 길 가시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창고에 쌓인 물건은 대기업의 입맛대로 만든 전용 제품이었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물건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찔끔찔끔 파는 걸로는 티도 나지 않았고요. 그동안 저는 거의 매일 친정에 찾아가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거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으니 솔직히 그렇게 검소하신 편도 아니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만 생활하시게 되니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버리신 겁니다. 그런 분을 혼자 두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분이 사시는 월세집이 1층이라는 것이었죠. 만약 아파트의 높은 층이었다면 아마 전 어머니가 걱정돼서 출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또다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어요. 심지어 이번엔 따로 연락도 없이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 전에 얼른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불같은 성격의 시어머니는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이시더군요. 너는 또 여기 와 있는 거야?
도대체 너는 어디 살림을 하는 거야? 네 남편 밥도 안 챙기고 매일같이 여기 와 있으면 뭘 어쩌자는 거냐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들으시겠어요. 들으셔야지. 당신 사위가 지금 어떤 꼴로 집에 있는지는 아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이 못 챙긴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 계신데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저 아니면 저희 어머니 챙길 사람이 없어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그럼 네 남편은? 불쌍한 우리 아들은 어쩌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다는 애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어머님, 저 결혼했어도 저희 부모님 딸이에요.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안 챙겨요? 누가 챙기지 말라든?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결혼을 했으면 제 남편부터 챙기는 게 먼저지. 그리고 너희 요즘 각방 쓴다며?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그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왜? 뭐가 어때서?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도 못하니? 너 계속 이런 식이면 그냥 이혼해. 어차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아들 더 괴롭히지 말고 이혼하라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라고 이 상황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전에는 연락도 한 번 안 하시다가 저희 집 어려워지니까 이러시는 어머님이나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은 못할 망정 이리저리 말 옮기면서 분란 일으키는 그이까지.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원래 나쁜 분들은 아니니 지금 상황만 잘 넘기면 되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먼저 이혼 얘기를 하세요?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지금 네 꼴을 봐라. 친정 어려워졌다고 집에는 집만 갖다 둔 형편이잖아. 버는 돈은 죄다 친정에 갖다 바치고 내가 그런 애를 며느리로 둬야겠니?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혼 저 할게요. 어차피 제가 번 돈으로 저희 부모님 돕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시면 이혼한다고요. 솔직히 저라고 왜 이혼 생각이 없었겠어요. 남편이 친정 사정을 시어머니께 다 까발렸을 때부터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혼까지는 섣불리 가고 싶지 않아서 있었던 것뿐인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니 오히려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없는 남편은 일부러 자기를 만나러 와줬다며 해실해실 웃고 있더군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 찬물이라도 왕창 쏟아부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봐야 저만 나쁜 년이 될 테니까요.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 우리 이혼해. 뭐?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이혼해? 당신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어제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가셨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엄마가 거길 갔어? 난 전혀 몰랐어. 몰랐으면 그게 더 문제지. 당신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유영아, 우선 흥분부터 좀 가라앉혀. 이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흥분은 당신 어머니가 가라앉히셔야지.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이혼 얘기를 꺼내신 게 누군데? 긴 말 필요 없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조만간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빨리 찍어. 유영아, 유영아! 당황한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허둥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젠 정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한 후 간단히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젠 더는 그 집에 있을 이유도 없었고 1시간이라도 더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이혼 합의서를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해야 했고 퇴근하면 또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어찌나 정신이 없는지 집에 반찬이 떨어져도 할 시간이 없어서 이혼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남편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면서 친정으로 올 생각인데 필요한 거 없냐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던 남자가 그렇게 저자세로 들어오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사오려면 반찬거리나 좀 사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금세 밝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두 손 가득 반찬을 들고 말이지요. 도대체 언제 그런 센스가 있었는지 파는 반찬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또 따로 반찬통에 옮겨놓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남편이 가져온 반찬으로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네요. 그 후로도 남편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에 찾아와 반찬이며 먹거리를 잔뜩 갖다 주었어요. 솔직히 그건 좀 고맙더라고요. 제가 장볼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정말 한시라도 눈을 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마음 같아선 회사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그것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아 보이니 그제야 슬슬 본론을 꺼냈어요. 남편은 아직 저를 사랑하고 있고 자신의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잘할 테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전이었다면 남편이 비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를 했어도 마음을 돌리진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혼하려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결국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될 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였고요. 남편이 친정을 찾아오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대충 주에 한 번 찾아왔으니 4번쯤 찾아왔을 때였는데 주말 저녁 이번에도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겁니다. 야, 너 내가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 이게 감히 누구한테 빌부터 빌붙길?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빌붙다니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 시켜서 시댁 냉장고 털어다가 친정 냉장고 채웠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고를 털다뇨. 비켜봐. 갑자기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칠게 저를 밀치시더니 부엌으로 쓱쓱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집 냉장고를 뒤엎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거 봐! 죄다 우리 집 반찬통들이잖아. 네가 이래도 팔배 말셈이냐? 아주 냉장고 도둑이 따로 없네. 아니, 어머님, 그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도영 씨가 가져온 거라고요. 저는 다 사온 반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오리발이네? 에라이!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냉장고를 뒤엎더니 급기야 반찬을 제게 뿌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저기 양념이 튀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약을 드신 어머니가 주무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엔 남편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자신이 잘못했다며 빌려 찾아왔지만 이젠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이혼 서류를 보냈지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은 후로도 한참을 합의해주지 않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당신 아들 때문에 이혼 못하고 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니 그제야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저는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집은 어려웠지만 마음 놓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좋았지요. 그러는 사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만들어둔 물건을 사겠다는 회사가 나타난 거지요. 전에 계약했던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 물건을 쓸 곳이 있다며 전량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처음 만들었을 때의 값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다시 회사를 일으키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시 직원들을 모아 공장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로 옮겼어요. 한번 부도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회사라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녀는 합심해서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나아지셨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상황이 달라지니 병도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사라는 직함까지 달게 되었고요. 그런데 2달 전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공장이 있어서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 자주 가지는 않아요.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직장 상사가 있는 곳에서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모처럼 직원들이 저를 끌고 구내식당으로 가더군요. 이사님, 오늘 메뉴가 닭볶음탕인데 한번 드셔보시죠. 이번에 새로 오신 아주머니가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모처럼이기도 하고 일부러 직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저도 못 이긴 척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직원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그날따라 구내식당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식당에 들어서자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게 자리를 양보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줄 서서 받으면 됩니다. 에이, 어떻게 이사님을 줄을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어서 이리 오셔서 먼저 받으시죠. 앞에 있던 부장님 한 분이 제 손을 잡아 끄시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마냥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제가 줄을 섰다간 다른 직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닭볶음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닭볶음탕을 퍼주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세상에 예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도 눈치를 보니 절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따로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저를 끌어오신 부장님이 나서셨어요. 아이고 이사님, 맛있는 닭볶음탕 두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이모님, 여기 이분이 우리 회사 이사님이셔. 사장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니까 뼈 없는 부분으로 가득 좀 담아줘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의 상태가 영 이상했어요. 부장님이 호들갑을 떠는 소리를 듣더니 난데없이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뭐 제가 궁금해할 일은 아니다 싶어 무심하게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들이민 식판을 보더니 혼비백산하며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 죄를 아는 건 좋은데 왜 남의 회사 식당에서 그 난리를 치는 건지. 옆에서는 놀란 부장님이 또 호들갑을 떠는 통에 그날 점심은 정말 정신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회사에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마당에 다시 볼 일이 뭐 있나 싶었지만 10년 만이기도 하니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네요. 이영아, 제발 우리 식구들 좀 살려줘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 10년간 전 시댁에도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시댁도 원래는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전 시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지만 시모가 부동산을 잘 굴려서 건물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된 성공에 도취된 전 시모가 그만 부동산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가진 돈을 몽땅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졌다고요. 때문에 시부의 연금은 모조리 압류되고 전 남편이 버는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전 시모가 식당 아줌마 일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왜?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같은 소리 하네.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부부였던 적이 있기는 하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랬어? 왜 도와주기는커녕 날 더 힘들게 한 거냐고. 아니,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지. 입만 열면 아니 그게. 계속 그딴 식으로 변명이나 하면서 살아.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망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니.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전 시모까지 데리고 와서 사정하더군요. 얘야, 내가 다 잘못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널 너무 함부로 대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런 사과는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미 저 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전 그쪽 집 돌 생각 같은 거 전혀 없으니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리고 업체엔 얘기해 놓을 테니 식당엔 그만 나오셔도 돼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서 반가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까지. 하여튼 제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직원들을 불러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뭔가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긴 했네요. 물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저를 만나겠다고 회사로 찾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매번 제 얼굴도 못 본 채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니 결국 포기하더군요. 그렇게 진짜로 그 집안과 저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고작 1년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큰 상처이긴 했나 봐요. 한번 털어놓기 시작하니 그때의 감정까지 죄다 떠오를 정도니. 만약 그 1년 동안 남편이 좀 더 잘했더라면 전 시모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힘내라, 곧 다시 일어설 거다 한마디만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괴롭혔고 다시 일어선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일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그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네요. 제게 있어 그 사람들은
암보다도 더 나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